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더 클래식 세계문화 컬렉션에서 더 클래식에서 나온 책이고요. 어니스트 헤밍웨이작이고 베스트 트랜스라는 팀에서 옮겼다고 합니다. 문체가 좀 이렇게 편하게 되어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 조각배를 띄우고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84일 내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처음 40일까지는 한 소년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제 정말 살라고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노인의 운이 다할 대로 다했다는 것이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겼고 그 배는 바다로 나간 첫 주에 큼직한 물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소년은 날마다 빈 배를 저으며 돌아오는 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늘 물가로 내려가서 노인을 도와 사려놓은 낚싯줄이나 갈고리와 작살, 돛대에 둘둘만 돛 따위를 옮겼다. 밀가루 부대를 여기저기 덧대 붙인 돛은 둘둘 말려있는 모양새가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몸이 마르고 여위였으며 목덜미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두 볼에는 열대의 바다가 반사하는 햇빛으로 생긴 가벼운 피부암 때문에 갈색 반점이 곳곳에 나 있었다. 반점은 얼굴 양쪽 아래까지 쭉 번져 있었고 양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무거운 물고기를 상대하면서 생긴 깊은 흉터가 군데군데 나 있었다. 이 중에 새로 생긴 흉터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같이 물고기 씨가 말라버린 사막의 침식지형처럼 오래된 것들이었다. 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늙어버렸지만 그의 두 눈만은 바다색과 꼭 닮아 활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났다. 소년은 조각배를 끌어다 놓은 해안 기슭을 함께 올라가며 말했다. 다시 할아버지와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어요. 그간에 돈을 좀 벌었거든요. 소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노인이었다. 그리고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노인이 말했다. 너는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계속 그 배에 있거라. 하지만 기억 안 나세요?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3주 내내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잖아요. 기억나고 말고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날 믿지 못해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빠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저는 아이니까 아빠 말에 따라야죠. 알아. 아주 당연한 거지. 아빠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이엔 믿음이 있지 않니? 안 그러니? 그럼요. 있고 말고요.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를 사드려도 될까요? 이건 나중에 나를게요. 노인이 말했다. 같은 어부끼리인데 안 될 것도 없지. 두 사람이 테라스에 자리를 잡자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그중 나이 많은 어부들은 노인을 보고 서글퍼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해류나 낚싯줄을 얼마나 깊이 내렸다던가 아니면 연이은 좋은 날씨나 바다에서 본 이런저런 일을 점잖게 이야기했다. 그날 물고기를 많이 낚은 어부들은 벌써 돌아와 청새치배를 갈라 널빤지 2장에 가로로 길게 올려놓고 널빤지 양 끝에 2사람씩 붙어 어류창고로 옮겼다. 창고에서 아바나의 어시장으로 실어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그것을 해안 맞은편에 있는 상어 처리 공장으로 가져갔다. 거기서 상어를 도르래 장치로 끌어올린 다음 간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잘라냈다. 그러고는 껍질을 벗기고 살은 가늘게 잘라 소금에 절였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 때면
상어 처리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 건너로 풍겨왔다. 그런데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잦아들어서인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올 뿐이었다. 그래서 테라스는 눈부신 햇살 아래 쾌적했다. 소년이 할아버지를 불렀다. 내일 쓰실 정어리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다. 가서 야구나 하려무나. 나는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다. 그래도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같이 물고기를 못 잡으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맥주를 사주지 않겠니? 노인이 말했다. 너도 벌써 어른이 다 됐구나. 제가 할아버지 배를 처음 탔을 때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때 잡은 물고기가 어찌나 발딱거리던지 하마터면 보트가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다. 너는 거의 죽을 뻔했어. 기억나니? 그놈 꼬리가 배 이곳저곳을 철썩철썩 찌고 때리던 것, 그리고 가루장이 부서지고 그놈을 몽둥이로 내리치던 소리까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젖은 낚싯줄 사리가 있는 뱃머리 쪽으로 던지셨잖아요. 배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가 놈을 후려패니까 마치 나무를 내려찍는 소리가 나는데 들큼한 피냄새도 물씬 풍겨왔죠.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하는 거니?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한 일은 처음부터 쭉 기억하고 있어요. 노인은 햇볕에 탄 눈에 애정과 신뢰를 담아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자식이라면 데리고 나가 모험을 해볼 텐데, 노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고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구나. 오늘 쓰고 남은 미끼가 있다. 소금에 절여 상자에 넣어두었어. 노인이 말했다. 그에게는 아직 희망과 자신감이 있었다. 게다가 그 희망과 자신감은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처럼 더욱 샘솟아 올랐다. 정어리 2마리는 어때요? 소년이 받아쳤다. 그래, 그럼 2마리로 가져오렴. 노인이 동의했다.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치기라도 했을걸요? 소년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산 것이에요. 고맙다.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너무나도 소박해서 언제부터 자신이 겸손해졌는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진정한 자부심을 해칠 것도 전혀 없음을 알았다. 이 정도 조류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들어와야지. 동트기 전에 나갈 작정이다. 주인 아저씨더러 멀리 나가자고 해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정말 큰 놈을 낚으시면 우리 배가 도와드릴 수 있게요. 그 사람은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래요. 그래도 새가 사냥하는 것을 봤다든지 아버지가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해서 만세기를 쫓아 멀리 나가게 해보죠.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눈이 나쁘니?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구나. 그 사람은 거북잡이를 한 적이 없는데 거북잡이를 하면 눈을 망치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스키티아 해안 그쪽에서 몇 년이나 거북잡이를 하셨는데도 눈이 좋잖아요. 나야 이상한 늙은이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걸려도 이겨낼 힘이 아직도 있으세요? 그럴 게다가 이런저런 요령도 알고 있으니까 말이지. 자, 이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제가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죠. 2 사람은 배에서 백기구들을 집어들었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맸고 소년은 단단히 꼰 갈색 낚싯줄 사리가 든 나무 상자와 갈고리, 작살, 그리고 작살 자루를 날랐다. 미끼가 든 상자는 끌어올린 커다란 물고기를 제압하는 데 쓰는 몽둥이와 함께
뱃곰을 밑창에 두었다. 노인의 물건을 훔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돛과 굵은 낚싯줄은 밤이슬을 맞으면 상할 수 있으니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좋았다. 노인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갈 리는 없지만 갈고리와 작살을 배에 두는 것은 괜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어 올라갔고 노인의 판잣집에 이르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을 둘둘 감은 돛대를 벽에 기대 놓았고 소녀는 그 옆에 상자와 다른 백기구들을 놓았다. 돛대는 판잣집의 단칸방 길이만 했다. 판잣집은 구한우라고 불리는 대왕 야자의 질긴 쌍문 껍질로 지은 것으로 안에 침대와 탁자, 의자가 하나씩 있었고 흙바닥에는 수추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섬유질이 억센 구한우 잎을 여러 겹 반반하게 붙인 갈색 벽에는 예수성심 채색화와 코브레 성당의 성모 마리아 채색화가 걸려 있었다.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예전에는 색 인화지에 뽑은 아내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었지만 노인은 사진을 볼 때마다 울적해져 그것을 방구석 선반 위 깨끗한 셔츠 아래 놓아두었다. 무엇이든 드실 것이 있나요? 노란 쌀밥과 생선이 한 냄비 있단다. 좀 먹겠니?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 내가 나중에 피우마. 그냥 찬밥을 먹어도 될 것 같구나. 투망을 가져가도 되나요? 물론이지. 사실 투망은 없었다. 소녀는 투망을 언제 팔아치웠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꾸며낸 대화를 매일 주고받았다. 노란 쌀밥과 생선도 없었고 사실 역시 소녀는 잘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이 말했다. 내가 500kg도 더 되는 놈을 잡아오면 어떨 거 아니? 저는 투망을 가져다가 정어리를 잡으러 가겠어요. 할아버지는 문 앞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시겠어요? 그래,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이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정말로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보데가에서 베리코가 준 것이란다. 할아버지, 정어리를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과 제 것을 얼음에 같이 보관했다가 아침에 나누면 돼요. 돌아오면 야구 이야기를 해주세요. 양키스가 이길 게 뻔하다. 저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가 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예, 양키스를 믿으려구나.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지 않니? 저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도 그렇지만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팀도 겁나요. 정신 차려. 너 그러다가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 삭스까지도 겁내겠다. 잘 읽으셨다가 제가 돌아오거든 이야기해주세요. 그나저나 그 자리가 85인 복권을 한 장 사두면 어떨까? 내일이 85일째니까 말이야. 그것도 좋겠네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대기록을 세우신 87일은 어쩌고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85를 찾아낼 수 있겠니? 주문하면 되지요. 한 장만 $2 50센트가 될 거야. 그 돈을 누구한테 빌릴까? 문제 없어요. 그 정도면 제가 언제라도 빌릴 수 있어요. 나도 빌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빌리지 않으려고 해. 일단 빌리고 나면 그 다음엔 국어를 해야 하거든. 할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9월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9월, 큰 물고기가 걸리는 달이구나. 아무나 어부 행세를 할 수 있는 5월과는 다르지. 소년이 돌아와 보니 노인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저물어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다가 의자 등받이에 펼쳐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 어깨는 무척 늙었지만 아직 튼튼해 보여서 어쩐지 낯설었다. 목덜미도 여전히 강인해 보였다. 게다가 노인이 꾸벅꾸벅 졸며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목덜미의 주름살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노인의 셔츠는 돛과 마찬가지로 수차례나 기분 것이었고 기워붙인 천 조각도 햇볕에 발해서 얼룩덜룩했다. 노인의 머리는 매우 늙어 보였고 눈을
눈을 감고 있는 얼굴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무릎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는데 노인의 팔에 눌려 저녁 산들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노인은 맨발이었다. 소녀는 노인을 가만히 둔 채 자리를 떴다.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소녀는 노인의 무릎에 손을 얹고 말했다. 노인은 눈을 떴지만 머나먼 꿈나라에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잠시 후에서야 노인은 깨었다.